오늘 포커스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현안이 좀 많아서 근데 여쭙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관련해서 이렇게 좀 환영 예. 입장을 내셨는데 예. 좀 어떤 분들은 유 대표님이 그동안 밝혔던 거와 좀 다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예.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는 뭐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 난 거 제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제 그런 댓글 좀 읽어봤어요. 네. 왜 법원의 구속 취소를 존중한다 그러냐. 근데 제가 이번 계엄 이후에 지난 3달 넘는 기간 동안 제가 제일 강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저는 뭐 일관되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해왔고 그리고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고요. 그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몇 번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하는 이 모든 절차가 절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지 마라. 우리 법체계 안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해야 나중에 사달이 나지 않는다. 그 사달이 뭐냐? 사달은 분열과 갈등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탄핵 찬성 반대로 나뉘어져 가지고 또 체포 구속되는 과정에서 우리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이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이제 또 치유하고 국민 통합하는 그 책임은 우리 모두한테 있고 책임이 제일 큰 사람들이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 정치인들 플러스 헌법재판소 법원 또 검찰, 공수처, 경찰 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 이 기관들 뭐 넓은 의미의 사법기관들 이 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그 12월 3일 직후에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막 경쟁적으로 수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이 잘 몰랐어요. 내란죄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하고 검찰에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민주당이 법 만들 때 자기들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때 법의 허점이에요. 입법 미비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데가 어디냐 쳐다보니까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모든 수사를 다 경찰한테 맡겼어야 돼요.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보세요. 검찰은 경찰한테 안 맡기고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김용현 그렇죠. 국방장관도 검찰에 갔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에 넘겼단 말이에요. 공수처는 자기가 수사권이 없는데 계속 끌고 왔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 대통령하고 그 변호인단한테 저는 뭐라 그럴 거예요. 저항할 빌미를 준 거예요. 저는 그 점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했더라면 물론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돼서 자기들도 죄가 있다 이러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구속시켰잖아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있잖아요. 경찰 수많은 경찰 있잖아요. 수사라고 검경수사권 분리할 때 우리가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다가 이건 빌미를 주고 빌미를 줬다는 거는 그 측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계속 왜 공수처 검찰이 수사하냐고 수사권이 없는데 이 문제를 줬죠. 거기다가 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에 한 개 영장 쇼핑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죠. 중앙지방법원에 그냥 하면 되는 거를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공수처와 검찰하고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졌고요. 저는 헌법재판소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했죠. 왜 현직 대통령 탄핵하는 거 파면하는 거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라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몇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1월 초에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측이
헌법재판관하고 이야기하면서 탄핵의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라는 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했잖아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의결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정족수가 151명이냐 아니면 200명이냐 3분의 2냐 과반이냐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모여가지고 며칠만 토론하면 결론 낼 수 있는 문제예요. 헌법에 없으니까.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는 게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는 없으니까 대통령이 준해서 3분의 2로 할 거냐 아니면 총리에 준해 가지고 과반으로 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 문제도 결론을 계속 안 내다가요. 오늘까지 결론 안 냈어요. 네. 그러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 2월 3일 날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2월 3일 날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네. 그걸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냐에 대해서 결정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했어요.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이상은 이후는 없어요. 모든 국민은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과반이냐 3분의 2냐 이 문제도 결론을 안 내린 상태에서 마은혁 후보 지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비판이 제기되니까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에 발표하기로 해놓고 11시에 발표를 연기를 해요. 무기 연기를 해요. 그래놓고 나중엔 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나라든 법치가 살아있다면 최고 법원에서 뭐 대법원이 됐든 헌법재판소가 됐든 최고의 법원에서 오후 2시에 발표하겠다 이래놓고 11시에 연기를 해요. 이거는 그 내부가 절차에 관한 합의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밝히는 증거예요 스스로. 제가 이런 걸 보고 비상계엄 잘못됐다 처음부터. 그날 밤에 이거는 실패한 내란이다. 그러니까 탄핵이 불가피하다. 그 대신에 이걸 맡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법률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이 왜 틈 하나 잡히지 않으면서 이걸 처리를 못했냐. 그게 거리에서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이 더 큰 목소리를 저항하고 변호인들이 막 선동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혼란입니까. 그래서 제가 검찰 공수처 경찰 이 친구들 하는 거 보고 헌법재판소하고 하는 거 보고 야 절차적 정당성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결론이 내리더라도 승복해야 되는데 그걸 불복하고 거리에서 계속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 그런 걱정을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 보면 그런 걱정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판사가 하는 걸 보고 제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속 기간이 경과됐다. 9시간인가 뭐 경과됐다. 그럼 이제까지 날짜로 따지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따져? 그것도 하필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저는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건 생뚱맞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구속 사건을 다 날 기준으로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 시간으로 따진다? 진작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구속 기간을 가지고 이번에 판사가 그렇게 결정한 게 결정 취지의 첫 번째인데 그거는 저도 이해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그거는 검찰의 오랜 관행이 있잖아요. 그걸 법원이 이제까지는 가만두다가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그렇게 시간으로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인권이 어쩌고 뭐 피의자의 권리가 어쩌고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판사가.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를 해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한 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 헌법에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기소는 검찰이 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그래 가지고 공소를 했는데 지금 그게 재판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거냐 증거로 그 점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제가.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으면 그 수사한 결과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러면 그 판사가 지금 내란죄 재판하는 판사잖아요. 그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가지고 구속 취소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하나의 근거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 판사가 계속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의 문제가 계속되고 심지어는 어떤 법조인들은 이거는 저런 판사가 저런 논리라면 이거는 공소 기각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벌써부터 하거든요. 이 모든 혼란이 이 바보 같은 공수처, 바보 같은 검찰, 바보 같은 경찰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했느냐.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앞으로 두고도 걱정이고요. 저는 이 문제가 이 석방 과정의 논리, 이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이 법원의 형사재판은 완전히 별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이번에 석방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정의를 불러서 직접 신문한 거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걸 증거로 채택한다 만다 이랬는데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 증언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죠? 또 그 헌법재판소의 진술하고 검찰에서의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를 증거로 채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론을 내릴 거냐. 헌법재판소가 저는 절차적 정당성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결정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 마지막 결정문이 진짜 그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한 결정문이 돼야 되고 그 결정문을 우리 국민들께서 듣고 읽어보시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승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결정이 공정했다라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어떤 인용 기각 중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금 무조건 승복 안 하겠다라고 딱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고 결정이 저렇게 말하는 근거와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저렇게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저러니까 우리도 그날 밤에 국민들 다 받고 12월 3일 밤에 그 이후에 모든 근거들 진술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14일 날 그걸 한다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에 담을 인용 내지 기각 자기들 결정의 근거 그 근거를 확실하게 내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 결정이 헌법재판소 심판에도 저는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증거 능력에 관한 영향을 줄 거다. 증거 능력을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뭔가 그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 막바지 이 헌법재판소에 평의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결정문을 내릴지 그 안에 어떤 근거를 법적 근거와 사실에 관한 증거를 담을지 그다음에 재판관들이 한 사람 8명 아닙니까? 8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그리고 결론 이거를 저는 소상하게 다 밝히는 게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 역사적인 탄핵 심판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들을 한번 설득을 해봐라. 국민들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최종이잖아요. 그럼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제 말씀은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만들어 달라. 그게 당신들이 할 일 아니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제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을 하고 내란죄로 재판하는 이 과정이 절차적인 흠결이 생기면 그거는 두고두고 불씨가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 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도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경제 현실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저도 그 자영업자 부채와 그 지금 거의 파산 지경인데 폐업도 못하고 그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자영업자 수백만 명에 관한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그게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이야기고 특히 우리가 2000년부터 2022년 3년을 코로나 겪으면서 뭐 동네 식당 뭐 PC방 포함해 가지고 이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운지 눈으로 봤고요.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이렇게 된 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제가 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림이 1953년에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한 1990년대까지는 우리 경제가 진짜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게 한강의 기적이고 세계에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 나라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1990년 정도까지는 고속 성장을 했는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듯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인데 한 35년 가량의 이 기간을 우리 경제가 계속 내려오면서 87년 헌법 이후에 5년마다 정권이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 뭐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 우리 경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 추락하는 이거를 제대로 막았던 정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계속 떨어지고 뭐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실제의 현실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그게 잠재 성장, 우리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단순한 이 경기 변동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경제는 성장하는 힘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다. 우리는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고속 성장했던 그 주역들 있잖아요. 산업과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 보는 산업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의 과거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갉아먹고 냉장고에서 음식 파내 먹고 버티듯이 갉아먹고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말만 했지 새로운 어떤 성장의 힘, 에너지 이런 게 우리 경제에 나타나지 않은 게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세계 1등의 기업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HBM에서 한번 삐끗하는 바람에 SK하이닉스는 괜찮은데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저렇게 평가를 못 받고 고생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노키아가 경쟁력을 잃고 그러면서 핀란드 전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 그 경제를 대표하는 그런 가장 경쟁력이 앞서가던 그런 기업들, 그런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걸 대체하고 그걸 능가하는 새로운 어떤 경쟁의 힘, 성장의 힘, 원천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30년 넘게 그걸 못했어요. 그거는 저는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뭐 기업은 인류다, 뭐 이러면서 뭐 정치는 사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했냐면 정치가 좀 개판을 쳐도 우리 기업들이 워낙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는 그냥 문제없이 굴러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90년대 이후에 우리 성장의 역사를 쭉 보면요.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 단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우리 뭐 아시는 거 삼성, 현대, LG, SK 거기다가 포스코가 민영화되면 포스코도 가끔씩 들어오고 그 리스트가 쭉 있어요. 우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순위가 거의 변동 안 해요.
뭐 그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근데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요즘 M7이라고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빅테크 회사들 있잖아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메타 이런 뭡니까 알파벳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 요즘 테슬라 이런 회사들. 그 회사들 미국 회사들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요즘 메타라는 페이스북 예? 그 회사 그냥 스타트업이었어요. 그죠? 아마존 20년 전 30년 전에 아마존이 뭐 옛날에는 뭐 GE, GM 뭐 이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 미국의 다이나믹스를 그대로 따라간 게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롤모델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가 이래가 체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죠. 천만에. 미국도요. 나사나 다르파나 NIH나 이런 국가가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상용화해가지고 시장이 일어나 거기에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 주도 R&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그걸 딱 따라해가지고요. 과학기술과 인재에서 중국이 엄청난 투자와 발전을 한 겁니다. 그것도 막 장기간 계속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이 이공계 있잖아요. 그걸 STEM, STEM이라고 그래요. STEM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거기서 발생한 우수한 인재가 그대로 이공계에 투신을 해가지고요. 기업에 산업에 투신을 해가지고 그 산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정치 리더십이 그걸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 나라들은 그걸 오래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가 수십 배 커도 여전히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경제 규모가 20분의 1도 안 돼요. 캘리포니아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제 성장을 뭐 4% 5%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경제 성장 고성장을 하는 건 완전히 끝나고 1% 2% 심지어 0% 성장이 우리의 요즘 뉴노멀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경제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 이야기하고 관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보 좌파 쪽에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중국을 보면 우리보다 수십 배 큰데 아직도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성장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은 성장 동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성장 동력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하고 장쩌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공대 출신들이. 공대 출신들이 저는 중국의 뭐 장기 독재나 공산당의 어떤 국가 시스템이 훌륭하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리더십이 제가 이야기한 스템 교육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걸로 스타트업을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시스템이 거기에 살아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죽었어요. R&D 예산도 뭐 깎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재를 키워서 인재가 산업에 기업에 가가지고 경쟁력을 일으키는 이 시스템이 우리는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삼성분들 듣기 싫겠지만 삼성도 뭐 거대한 관료 조직 비슷하게 됐고요. 그 안에 창의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의 힘이나 뭔가 돈 안 되는 사업을 버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옮겨가는 파괴, 창조적 파괴 이런 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알파벳이나 이런 테크 기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왜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는 안 생기냐. 우리도 벤처 한다 그러고 스타트업 한다 그런 지가 벌써 IMF 이후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왜 안 됐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입으로 경제성장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힘은. 그래서 제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혁을 뭐 무슨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도 중요하지만 아주 펀더멘탈한 개혁은 인재를 과학기술을 그러면 인재와 과학기술은 어떤 개혁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교육하고 노동개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하고 노동 두 가지가 진짜 개혁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지금 1%대로 이제 내려왔다 그러는데 0%대로 내려가고 마이너스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경제가 잘 돼가지고 일자리 잘 되고 소득이 발생하고 뭐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기고 이러면 뭐 결혼도 더 하고 아이는 낳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 이렇게 심각하겠습니까? 경제하고 인구, 기후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경제하고 인구는 저는 성장과 인구죠.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우리 풍요, 번영 플러스 국방이나 다른 쪽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같이 엮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락하는 게 경제가 먼저 추락하고 인구가 그다음에 따라서 추락을 해요. 우리 통계가 그냥 다 그렇게 보여요. 이거를 어떤 정치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문제, 대한민국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 성장이 안 된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양극화 불평등이 심하다. 만약 이 세 가지라면 외교안보 제외하고 이거 세 가지라면 이거를 해결할 때 세 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국가 전략을 뭐부터 해결해야 될 거냐?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와 같이 노정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해가지고 성장을 하던 그 시기는 다 지났어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과학기술과 인재예요.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하려면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 성장의 문제를 해결했다 칩시다. 뭐 무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1% 잠재 성장률에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3% 4%로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요. 인구 문제 저는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극화 불평등 문제도 해결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거예요. 물론 성장한다고 양극화 불평등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경쟁에서 뒤처지고 요즘 자영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장이 되면 여기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을 더 얻게 되고 지금 뭐 요즘 뭐 작년 저작년에 세수 결손이 87조가 넘잖아요. 근데 성장이 되면 법인세고 부가세고 소득세고 훨씬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양극화 불평등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우리 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장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 여론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옛날에 80년대까지 성장, 90년대도 성장 이러다가 우리 87년 민주화 이후에 분배, 복지 이쪽으로 국민 여론이 확 이렇게 바뀐 적이 있어요. 그게 90년대, 2000년대 그랬습니다. 근데 성장이 계속 내려가니까 요즘은 많은 국민들께서 여론조사에 일관되게 나옵니다. 경제 성장이 분배나 복지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물론 분배 복지 안 하자는 이야기 아니죠. 그거를 국민들이 이제 체감을 하세요. 문제는 국민들의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 또 기업들도 지금 뭐 죽겠다고 난리고 자영업자들도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리더십이 이제 그거를 뒷받침을 못하는 거죠. 5년마다 단임 정치 리더십이 계속되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뭘 하냐 하면 단기 부양책만 써요. 단기 부양책 한다고 돈을 수십조 수백조 쓰면서 정작 성장에 필요한 진짜 그걸 구조개혁이라 이러니까 그게 뭐야 너무 어렵고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러는데 교육과 노동의 개혁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정권마다 안 했거나 거꾸로 갔거나예요. 윤석열 정부는 교육 노동개혁은 하나도 안 했고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방해를 한 게 뭐냐면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하고 재수생들 중에 제일 똑똑한 3,000명을 매년 뽑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의대에 다 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3,000명에서 4,500명, 5,000명까지 제일 똑똑한 학생들 뽑아가지고 전국의 의대를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어요. 그 의사 된 사람들이 자기는 뭐 평생 괜찮은 보수를 받고 행복하게 살지 모르죠. 근데 나라 전체를 보면 야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3,000명 내지는 5,000명이 전부 의대만 가.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STEM 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이 교육을 중학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받고 미적분 제일 잘하고 물리학, 화학 제일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의사를 해. 의사를 해가지고 무슨 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뭐 대단히 발전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면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잘못된 인재 정책이죠.
의사가 미적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화학이 뭐가 필요해요? 판검사 되는데 미적분을 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문과에서 제일 똑똑하면 판검사가 하고, 예? 이과에서 제일 똑똑하면 의사가 하고, 뭐 문과도 의사가 하고, 하여튼 제일 똑똑한 사람들한테 판검사 의사만 되게 하는 이 구조, 이 인센티브 구조, 이 보상 체계 이러고 개혁 안 하면 뭐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개혁들이라는 게 하나하나가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에 있는 인재도 우리가 모셔와야 될 이런 판에 우리가 이제 시큰 길로 넘으면 다 나가버리고 미국 중국에서 뭐 연봉을 5배 10배 준다 그러면 다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뭘 가지고 그럼 앞으로 경제를 키울 건데 이 뭐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그러는 이 시대에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개혁하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 문제 해결은 과학기술자, 대학 교수 이분들이 할 힘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 예산을 그걸 합니까? 법을 만듭니까?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여야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의 수준을 제가 긴 말 안 해도 보세요. 우리 정치가 나라를 진짜 이렇게 꺼져가는 추락하는 나라를 다시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비전과 그런 의지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정치인 그런 정치가 우리 지금 되고 있느냐. 우리 정치 한번 돌아보세요. 계엄을 하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야당 대표는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법리스크에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질비하고 여기에 여야 정당들이 하는 걸 보세요. 지금 선거 있을지 모르니까 상속세 깎아주겠다. 근로소득세 깎아주겠다. 뭐 금투세 폐지하겠다. 가상화폐 과세 안 한다. 예? 지금 작년 재작년에 세수 결손이 87조인데 지금 감세 경쟁에 막 양쪽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 세금 중에 상속세 같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불합리한 세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상속세 하나 깎는 거 그죠? 상속세를 완화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들 많거든요. 정치는 늘 지난 20년 30년 동안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됩니다. 데런 에스모 글루하고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지난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렇게 두꺼운 책 썼잖아요. 그 사람들 결론은 이겁니다. 제도가 중요하다. 포용적 제도냐 착취적 제도냐. 근데 제도는 누가 만드냐. 제도는 정치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려고 우리 대통령도 뽑아놓고 국회를 뽑아둔 거잖아요. 제도가 중요한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제도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치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정치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 망하는 거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상식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를 이제 돌아보면 야 이런 정치로 근데 그거는 다 국민들께서 뽑으신 겁니다. 그죠? 국회의원도 국민들께서 뽑으신 거고 대통령도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럼 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민주적인 선거를 해야죠. 근데 이런 정치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나라를 살릴 그런 개혁을 할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정당 대표들이든 진짜 나서서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의료사태든 교육이든 노동이든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안 가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의 딸 아들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 그러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개혁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대화하고 설득하는 리더십. 그렇지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가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국민들께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뭐 저를 뽑아달라는 지금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리더십을 뽑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야 앞으로 2025년이잖아요. 네. 중국이 제조 2025 이래가지고 했고 기술 굴기 이야기했고 중국이 천인 계획한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해온 것들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우리 중국 한때 되게 우습게 봤는데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하고 경쟁할 정도. 우리는 뒤처지고 있어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거를 모든 국정 분야에서 한꺼번에 다 잘할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뭐 선택과 집중이란 말 뭐 많이 상투적으로 하지만 진짜 전략적으로 뭘부터 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거냐. 그게 성장이고 성장의 전략은 그거는 혁신 성장밖에 없다. 제가 혁신 성장이란 말을 2016년에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그 강의를 가가지고 혁신 성장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그게 좋아 보였던지 갖고 가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뭐 저작권 이런 거 뭐 별로 없으니까 갖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혁신 성장을 갖고 갈 때 좀 해주길 바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내내 뭐 했습니까? 혁신 성장 안 하고 소득 주도 성장했잖아요. 최저임금 올리고 더 가게한테 이렇게 더 복지 지금 많이 하면서 그게 올라가면 성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안 됐잖아요. 2021년에 윤석열 후보하고 경선을 할 때는 제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을 하자. 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 공약 좋다고 자기가 이거 받아서 하겠대. 그렇게 갖고 하시라고. 이제 대통령 되면 이거 하시라고. 대통령 됐잖아요.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학과 증원 조금 한 거 말고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대 증원 문제 가지고 오히려 이 보상 우리 사회의 보상 체계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저는요 의사 판검사 아니면 공대생들한테 애국심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는 그건 한계가 있죠. 무슨 애국심을 어떻게 호소를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게 최고지. 그게 이제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당신들이 이공계에 가면 당신들이 딥시크 학원에 개발한 량원펑이는 그보다 훨씬 좋은 거 우리가 다 해줄게. 실패해도 우리가 절대 개인 신용 불량자 안 되도록 우리가 뒷받침 다 해줄게.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진짜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은 국가가 무조건 보호해주고 당신들이 만약 거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면 당신 그 보상 다 받을 거야. 실패하면 국가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시스템 확실하게 해주고 의사, 판검사 이쪽은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춰가는 그런 개혁을 해야죠. 안 그러면 나라 망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하시고 의대 증원 문제를 갑자기 2,000명 탁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야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한다는 그 공약은 어디 갔나 싶어서 이게요. 이게 정치인들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치인 중에도 진짜 이런 우리 혁신을 통한 성장 이런 데 대해서 오래 고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중국의 지도자들 같이 지도자의 위치에 가서 그 힘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여야 정치인들도 맨날 서로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맨날 그냥 달콤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 그것 국민들이 많이 아세요. 그게 연금이 됐든 뭐 건강보험이 됐든 실업보험이 됐든 무슨 그런 사회보험들 플러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복지제도 이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냐 국민들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아주 소상하게 밝히면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다시 허리띠 딱 졸라매고 우리 고통 분담하면서 갑시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뭔가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고통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절대 이렇게 억울하게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없도록 해가면서 개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개혁 되게 지금 좀 이미 늦었고 지금이라도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다음 선거, 다음 정부부터라도 그 바로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 국민의 이해와 지지 이런 게 당연히 중요하죠. 정치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우리 정치의 분위기를 완전히 비생산적이고 투쟁적인 이 정치를 진짜 나라의 미래를 구하는 그런 정치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좀 리더십, 그다음에 그런 국회 이런 게 좀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마도 좀 전국이 좀 정리되면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트럼프 정부하고 통상 문제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일 텐데요. 예.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트럼프라는 사람, 미국 트럼프 정부라는 이 정부의 뭐랄까요 속셈이나 본질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거죠. 트럼프는 뭐 스스로를 테리프맨이라고 관세맨이다 자기는. 관세는 아름다운 것 이러면서 뭐 관세를 가지고 뭐 협박을 해가지고 뭐 불법 이민 문제,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막 관세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힘에 의해서 그거 하는 거죠 결국. 또 하나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그것도 부동산만 했던 사람.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트럼프는 이익과 위험에 대한 본능 같은 게 확실하고요. 트럼프의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 국제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뭐 동맹도 별로 뭐 필요 없고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게 America First라는 그게 트럼프는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면 뭐든지 좋다. 이 생각만 그냥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 실질적 이익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가치나 이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아니고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이런 게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약속한 실질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말하는 것 중에 보면 굿딜이라는 말을 자기가 딜을 하는데 그 사람 책도 뭐 아트 오브 딜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협상하고 뭘 이렇게 탁 이득을 쟁취하는 협상을 하고 딜을 만드는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모든 걸 그런 거래나 딜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 트럼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올 거 또 국제관계에 대해서 해올 거 지금 이미 이제 캐나다 멕시코하고는 중국하고는 이미 관세해 가지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트럼프는 중국을 앞으로 견제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트럼프의 목표인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면 중국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미국이 확실한 1위로 1등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으면 트럼프는 뭐 푸틴하고도 러시아, 북한의 김정은하고도 아주 손쉽게 손잡을 사람이고 이번에 젤렌스키가 가가지고 완전히 모욕당하고 오는 거 우리 뭐 약자의 서름을 느꼈잖아요. 트럼프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힘으로. 이 트럼프는 또 강자들의 구역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푸틴의 구역, 김정은의 구역, 시진핑의 구역 이러면서 미국 이익을 이제 도모하고. 그런 트럼프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못마땅해 하지만 유럽도 결국은 자기들 자체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고 독일같이 핵무기 없이 미국의 나토식 핵공유 으로 이제 유럽 5개 나라의 전술핵 무기들이 있는데 독일은 이제까지 거기에 의존하다가 독일은 뭐 탱크도 별로 없고 뭐 무력이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국방력이. 근데 유럽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각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국방을 올려가는 그런 이제 이 판도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관세, 그다음에 반도체법, 그다음에 알래스카 문제, 북한 핵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문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트럼프 시대는 과거에 부시, 오바마, 뭐 저 바이든 시절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겪어왔던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미국을 상대해야 되고 트럼프한테는 무슨 자유민주주의 연대니 이런 게 안 통하니까 트럼프한테는 결국 우리는 정확한 팩트부터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냉엄한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외교는 외교로 또 트럼프의 그 어떤 딜에 대해서는 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알래스카에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트럼프가 의회에 가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이 이미 여기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 같이 벌써 이야기를 막.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 뻥을 치고 기정사실하면서 우리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저 사람 의도가 뭐냐를 이제 봐야죠. 근데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수조 달러까지는 아닌데. 수조 달러면 수천 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 사업이긴 해요. 그리고 그 사업은
유가가 굉장히 높아야 예? 석유하고 저 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야 수익성이 있지. 요즘 약간 떨어지고 이러면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엑슨 같은 그런 회사도 뭐 덤볐다가 검토했다가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본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봉도 아니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넓게 봤어요. 좋다. 그럼 트럼프가 조선업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니면 미국의 국방 쪽에 무슨 뭐 예컨대 이런 게 기본 훈련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천에 있는 카이 대한우주항공이 한국우주항공이 만드는 게 뭐 우리 보람에도 KF-21도 만들고 헬기도 만들고 T-50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뭐 전투기가 됐든 함정이 됐든 이런 걸 한 바꿀 때 수요가 엄청나요. 우리가 조선업 미 해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우리 조선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조선에서 우리가 100을 벌 수 있으면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한 50 정도 손해를 봐도 우리 전체로 보면 50이 남잖아요. 트럼프하고 딜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바이든이 보조금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안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주겠다 그러면 주기로 한 약속이 일단 있으니까 그걸로 외교를 시작해 보되 정 안 주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조금 줄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이든 시절보다 바뀌는 트럼프를 그 뭐 가가지고 막 그냥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아무리 때를 써봐야 트럼프는 그런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떡할 거냐를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른 걸로 뭘 이득을 볼 게 있느냐. 현대자동차는 무슨 미국에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미국이 하도 우리를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우리가 수십조 투자를 약속을 했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투자는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내지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미국에 계속 납품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그런 투자에 굴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정부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뭘까 저는 잘 좀 생각해서 딜을 해야 되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를 빼돌리고 북한에 김정은하고 푸틴하고도 곧 대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을 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문제가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나 여러 가지를 놓고 김정은하고 이제 직접 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소외되면 한미 공조가 안 되고 소외되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안보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안보도 저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그럴 필요가 없다. 안보도요.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도 이미 협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약속을 다 했거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방위비 분담금을 하기로 약속을 다 했고 이제 올해가 1조 4천억 내년이 1조 5천억이 넘어가는데 그 약속 다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로 50억 달러 내놔라 100억 달러 내놔라 100억 달러면 지금 내는 것보다 10배거든요. 말로 그런 거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지금 협정을 맺은 게 다 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소파 협정의 예외로 우리가 SMA라고 해가지고 예외로 특별히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는 거라고요. 그걸 일본도 주고 독일도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 50억 100억이라는 그런 언론에서 막 이렇게 전해지는 말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우리 협정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저는 트럼프를 설득하는 논리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당신들한테도 이득이고 우리한테도 이득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미국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지 이거를 전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패닉 상태에 빠질 건 아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권한 대행의 또 대행 이런 체제라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도 한 통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이 만약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앞으로 이 한미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거냐. 바이든 대통령하고 했던 워싱턴 선언이나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했던 건 그냥 잊어라. 잊고 트럼프하고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받아내느냐가 중요하고 만약 인용이 돼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이고 EU고 뭐 멕시코고 캐나다고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시금 봤으니까 만약 조기 대선을 해가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제일 처음 할 일은 트럼프하고 한미 간의 현안 북한 핵 문제 포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트럼프 4년을 가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갈 거냐. 그거를 저는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좀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이나 또는 인용됐었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요. 좀 하나의 공동체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할까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우리가 내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국민들이 보는 분열과 갈등을 뭔가 치유를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가는 그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 싶어요. 승복을 하려면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난 승복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야기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윤석열과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3년 전에 뭐 치열하게 대선을 치렀던 그 두 사람이 지금 여전히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가 아직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헌재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인용이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기각이 나와도 승복하겠다. 어떤 결정이 나와 승복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저는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길 제일 바랐어요. 물론 진지하게 사과하고 계엄과 탄핵 이 이슈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는 거는 기대를 크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달 넘게 계속 변론해오던 논리가 있었으니까 그걸 뭐 뒤집지 않고는 반성하고 제대로 사과 안 했겠죠. 저는 그 점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승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나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헌재가 내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고 제가 몇 번 이제 강조를 했지만 승복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기각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도 기각돼서 그래도 난 승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지금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이 나는 뭐 그래도 계속 시위할 거야. 뭐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 다 승복한다고 했다. 약속했다. 그러면 나라가 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정치인들도 문제예요. 정치인들도 각자 그냥 그 집회 다 이제 나가는 분위기예요. 이제 매일 한다면서. 아니 탄핵 반대 집회에 옛날에 체포영장 그거 할 때부터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명 갔잖아요. 저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사진 찍고 거기에서 더 막 선동을 하고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 이런 발언을 해도 아무도 경고도 안 하고 제재도 안 하는 국민의힘과 의원 전체가 그냥 130명이 동원대가 안국동 그거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고 하는 이 민주당과 양쪽 다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자세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모든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사건의 진실 그거는 우리가 봐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을 포함해서 정치까지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이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을 해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를 우리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에 몰아넣고 위기에 몰아넣고 뒤로 퇴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뭔가 교훈을 얻고 나라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정치도 좀 바뀌고 그런 점에서 뭐 헌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혼란스러운 이 분열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에요, 이거는. 그 제발 저는 광장에 안 나갔죠. 네.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안 잡았죠. 저는 광장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헌법재판소 때려 부수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고 자기가 가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든지 진짜 나쁜 거는 말로 마이크 잡고 선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봤잖아요. 그 선동에 막 흥분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부수고 했던 파괴를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속돼 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정치인들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까? 선동했던 책임을. 저는 뭐 정광훈 목사나 손현보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반헌법적이고 때려 부수자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저항권 있잖아요. 저항권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는데 국민 저항권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비상계엄을 하고 실패한 내란의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는 그게 국민 저항은 아니죠. 국민 저항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맥락이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국민 저항권을 함부로 운운하면서 이러니까 아 사람들이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헌법인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불의의 4.19에 뭐 이렇게 저항한 이런 표현만 있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헌법학자들도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다. 그거는 있다라고 저도 존재는 인정해요. 저항권을 다른 아무런 수단이 없을 때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 이 나라가 잘못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국민 저항권이죠.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용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이러니까 그 제가 저렇게 가가지고 앞으로 이 분열과 갈등을 우리 조국 사태 때 이런 걸 좀 잠시 겪었었어요.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그때도 진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국과 같이 파렴치한 그런 범죄자를 구하겠다고 서초동에 나와서 저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번에 겪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헌법, 법률, 이 법질서, 법치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직접 폭력을 우리 만인의 폭력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폭력을 행사 안 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규칙들인데 규범들인데 그런 거 우리 스스로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라를 분열로 몰아가고 이번에 제가 지금 진짜 걱정되는 건 만약 인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탄핵 반대 집회가 국민들 승복 안 하고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인용이 되면 헌법상 2개월 안에 조기 대선을 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석방돼 있고 인용이 된 이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계속 그런 걸 선동을 하고 만약 탄핵 반대 시위는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대선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많이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계속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도 석방되면서 뭘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뭐 왜 그러세요. 그거 좀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자꾸 자기 지지층 극단적인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좀 전체를 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저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동안 정치 역정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였고 또 그게 시작이었다 생각하는데 공무연금 개혁 때 이렇게 성과를 내셨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불신의 단초가 됐었던 거였는데 우리 정치가 어떤 면에서는 그 한쪽 사이드에 드는 편 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각광을 받는데 그렇게 뭔가 하기 위해서 한 발 다가가면은 안 되는 중도에 모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공무연금 개혁은 딱 10년 전의 일인데요. 2015년에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할 때 일이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연금 개혁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원내대표로서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공무원연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어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말 성사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회고록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 정권 임기 중에 가장 큰 업적으로 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 걸 꼽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건 잘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2007년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계획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거를 여야를 설득해서 해냈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서포트를 해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할 때입니다. 2007년은 대표할 때가 아니지만 그 전에부터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걸 미래에 뭐 다 뭐 돈이 뭐냐 사라지고 없으니까 아니면 뭐 정부가 뭐 세금으로 엄청나게 보전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개혁을 하고 싶길래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의 일관된 논리 명분을 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회 안에서 야당을 설득해서 그때 야당에 문재인 대표도 있었고 저 카운터파트가 저쪽 원내대표들이고 민주당. 그래서 저 문재인 대표하고 뭐 우윤근이나 이종건이나 그 원내대표들을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희 최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하고 싶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100점짜리라면 80점이나 70점짜리 개혁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을 했어야 되고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그런 요구 조건을 막 제시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건 안 된다. 뭐 요즘 같으면 뭐 마야당이 막 그냥 막 통과시키는 법들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죠. 제가 마지막 하나 딱 들어준 게 있어요. 그게 국회법이에요. 국회법이 뭐 개정이 한 줄 딱 고치는 겁니다.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기에 어긋나는 그런 시행령 행정명령을 만들면 국회가 그걸 발견하면 이제 통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래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또 그거 하나 딱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삼권 분립의 취지에도 맞고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위헌이거나 이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지.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건 안 된다. 이거는요. 이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가 야당 때는 늘 주장하고요. 우리가 또 여당 때는 또 반대했다가 야당 때 또 주장하던 그 역사를 보시면 누가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들어줘도 되겠다. 그래서 그날 공무원연금 개혁이 통과가 합의를 했다가 또 청와대에서 한번 엎고 그래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통과시키는 날 제가 제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이걸 청와대에 통보를 해라. 청와대 알려줘라. 우리가 이렇게 합의할 거다고. 그 이야기인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증인이 여러 명 있어요. 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는 주호영 지금 국회 부의장이 공무원연금 특위위원장이었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행안위 간사였고 또 제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에 통보한 저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있고. 근데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제가 이걸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마 마지막 밤 늦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뒤늦게 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지 청와대에서 뒤늦게 그 국회법 받아준 걸 문제 삼는다는 연락을 원내 수석한테 그런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가 우리끼리 모여가 회의를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또 무산이 되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국회법은 명분이 있는 거다. 내 책임질 테니까 내 책임으로 통과시키자 이렇게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키고 나서 난리가 났죠. 국회법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에서 뭐 대통령이 진 경로를 하시고 그러면 뭐 친박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물러나라 그러고 그 뭐 김무성 대표까지도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13일 버티다가 결국 이제 의원총회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났는데 제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제 사이에 그 전부터도 뭐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고 그 전부터도 뭐 저는 늘 할 말 다 하고 지내온 사이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하고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말을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모든 거를 전화하고 소통하고 이랬으면
그만한 오해는 안 쌓일 수도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했을 테니까 국회 사정을. 그러고 이걸 이때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통과 못 시키면 또 이 정권 임기 내에 또 물 건너갈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공무원 연금개혁 뒤에는 정교조, 뭐 정공로, 뭐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반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매끄럽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오해가 더 쌓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었고 그 앞뒤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 대통령 회고록을 그 2권짜리 그게 이제 중앙일보 연재될 때부터 봤고 최고로 나왔을 때 또 보고 이랬는데 저에 관한 부분을 아직도 오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다. 또 뭐 제가 또 뭐 저는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냥 꺼리낌 없이 이제 속마음을 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다 하던 그런 또 성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좀 과하게 대통령 마음 상하게 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진작. 근데 그런 기회가 이제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조기에 대해서는 있고 없고 이런 것 떠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또 안 돼도 당장 안 돼도 언젠가는 살아가면서 대통령도 이제 박 대통령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저도 뭐 나이 이제 먹고 있고 살아가면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해를 풀게 되면 제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치 쇼를 하고 저는 뭐 그런 성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게 되면 그게 좋고 인간적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보수 전체 안에서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것 때문에 생겼던 어떤 깊은 갈등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봉합할 수 있으면 봉합을 하고 그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바른미래당 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꾸 통합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오고 이래서 제가 제시한 조건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헌법기관으로서 그래 하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번에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박 대통령이 저질렀던 어떤 국정농단이라는 그 잘못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어떤 비상계엄 우리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각자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한 거의 뭐 이 표결을 하고 이런 건데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했던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수가 분열되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막 내부 총리를 진짜 그걸 가지고 해대고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 우리 안에. 근데 그 생각의 차이를 그냥 다른 걸로 인정을 그냥 해버리자. 그걸 갖고 어느 한쪽이 자기만 100% 옳고 상대방은 100% 그러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갈등이 봉합될 방법이 없다. 그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같은 당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정당으로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요 문제 하나에 걸려가지고 탄핵 강을 못 건너고 이 탄핵이라는 문제 하나에 걸려가지고 서로 총질을 하고 원수같이 싸우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지금 당장 이 국면에서는 예컨대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 민주당은 이재명한테 정권을 그냥 우리 갖다 헌납하는 거다. 쉽게 갖다 바치는 거다. 우리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쉽게 당선될 때면 또 그때도 그랬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을 그렇게 할 줄 몰랐죠.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했는 거 하고 정책을 잘못한 거하고 이런 걸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갖고 있으니까 더 보수가 이제 결집한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탄핵에 대해서 생각의 다름 그거를 한치도 허용하지 않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100% 옳고 선이다 이래 생각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을 하고 몰아내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거는 안 된다. 왜냐 보수 전체에도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도 계시거든요. 중도에는 더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뭐 네. 조기 대선이 아직은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지만은 만약에 됐었을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신문에서 많이 다뤘던 게 결국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 대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는 후보의 쪽에 힘이 실리는 그런 기묘한 선거가 될 거다인데 이런 구도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시죠. 윤석열 때 이재명이 구도가 되면 우리는 필패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뭐 아주 강경 보수 후보, 그다음에 탄핵 반대하는 아주 강경한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 그런 후보가 되는 거를 윤 대통령이 막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주고 이러면요. 그러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보수 결집이 됐는데 그 보수 결집된 보수가 강경한 보수가 강성 보수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후보가 예컨대 뭐 김문수다, 홍준표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도 보수라고 막 우클릭해가지고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막 주장하는 이재명을 그런 강경 보수 후보로 극으로 보이는 그런 후보로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있어서 만약 인용이 되면 한 20일, 25일 사이에 우리 후보를 정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저 당이 뭔가 변화할 희망이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같으면 뭐 비전과 철학과 정책과 당의 노선과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끼리 내부에서.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국민들한테 국민의힘한테 내가 희망을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결국 뭐겠느냐. 경선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후보가 김문수가 후보가 됐다 하고 유승민이 후보가 됐다 하고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이번 대선을 이렇게 임하는 게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왜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제가 후보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하냐. 제가 후보가 되면 중도에서 싸움이니까요.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땅치 않았는데 저 사람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신뢰할 수 없고 위험하고 저 사람이 경제 안보가 어디로 갈지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겪어봤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재명 대표 그런 분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 후보가 되면 그래도 뭐 이재명 이렇게 갈 사람을 제가 후보가 되면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기울던 표를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그러면 대선은 해볼 만한 거고 안 그러면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거는 탄핵 인용됐을 때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부가 그다음에 친윤들이 누구 후보를 민다 칩시다. 특정 후보를 그 뭐 보나마나 좀 강성 보수를 그 선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세상식으로 뭐 뻔한데 근데 이제 그거야말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쉽게 정권을 내주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근데 결국 우리 당원들이나 국힘 지지자들이나 당에 정치하시는 분 정치인들이나 뭐 생각이 미칠지 어떻게 미칠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화두가 우리의 가장 그 초점이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이냐 여기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재명을 하고 가장 강하게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찾으면 선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타협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좀 중간 절충점들을 모색하는 것들이 지금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정치 역정도 그렇고 그런 거에 좀 후회나 이런 건 없으셨을까요? 제가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던 부분은 대부분 대화 설득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런 거고요. 뭘 해보려고 야당을 설득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대화 설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계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화 설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시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중요한 법안 예산 때문에 이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저 반대편 당의 의원들한테 상원이든 하원이든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백악관 초청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우리 대통령도 아무리 여소야대라도
뭔가 개혁을 제대로 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해내려면 그렇게 꼭 해야죠. 그건 이제 대화 설득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 원칙에 벗어나는 거는 저는 그걸 가지고 타협을 하진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 처음 시작해요. 여의도연구소장으로 2000년에 정치 시작해서 처음에 8년은 야당이었어요. 야당 때 이 당에 들어왔으니까 이 당 제일 어려울 때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정권 교체돼 가지고 제일 어려울 때예요. 풍지박산이 난 그 집에 들어왔어요. 8년 동안은 저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일 앞장서 가지고 싸우던 투사였는데 제가 여당이 되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이러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들었어요.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 윤석열 정부 전부 여당이었잖아요. 우리 당이. 그 세 분의 대통령한테 제가 뭐 좀 저도 잘 지내고 아부하고 이러면 뭐 총리 부총리 장관 뭐 했겠죠. 근데 한 번도 저는 자리를 위해 가지고 제 자신의 소신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제가 제 손을 들고 제가 선거에 나갔어요. 제가 심지어 국방위원장도 선거로 된 사람입니다. 안 시켜주려고 그래가지고 원내대표도 제가 친박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저를 배척하는데 선거로 된 사람이고요. 지금 대통령도 제가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냐 또 이번에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있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 일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사사로운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저는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전을 계속 해왔고 실패도 계속했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했기 때문에 누가 뭐 임명직으로 주는 자리 제가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당에서 바른정당이 이제 3년도 저는 이 당에 있었던 거하고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나와요. 제가 언제 뭐 민주당에 한번 기웃거린 적도 없고 저는 25년 동안 보수 정치인이었어요. 저는 보수 정치를 개혁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넘게 세월은 굉장히 힘들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는 그 힘든 기간에도 끊임없이 늘 우리 경제 어떻게 살리고 우리 안보는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지키고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제 스스로 해왔고 이 정치는 조금이라도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돈 문제, 이권 개입 이런데 제가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고요. 뭐 선거도 부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쓸 생각 아예 안 했던 사람이고요. 요새 명태균 사건 같은 거 보면서 저는 제가 명태균 만나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선거하는 거 아니다라고 다 컨트롤 해서 저는 뭐 일체 그 사람하고 접촉도 안 했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언젠가는 사고 터질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은 평소에 우리 수신제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기치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부터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자기부터 먼저 다스리고 세상을 이렇게 경영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25년 동안 정말 우리 정치인들을 무슨 스폰서 교사고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그런 거하고 유착을 일체 끊어가지고 준비해왔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치인은 뭐라 그럴까요? 국민이 표를 뽑아주는 거니까 국민이 이제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가 결국 중요하겠죠. 그 이제 저 같은 정치인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국민들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저한테 기회를 주실 거고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맡은 공직에 제가 도전하는 예컨대 대통령직에 충분히 이제 열심히 해볼 그런 평소에 준비는 늘 돼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는다면요. 네. 이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 사이에 어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비상계엄 이후에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이 되게 많고 불면의 밤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국민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 절대 안 된다. 정치인들이 꼭 승부해야 한다. 근데 정치인들이 승부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저는 국민들께서라도 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고 국민들 다수도 좀 승복을 해주셔야 이 나라가 두동강이 안 나지. 안 그러면 극단적으로 상대의 진영을 혐오하는 이 정치로 이제 대선을 그러면 치르게 됐는데 이인영 씨에는 분열과 갈등은 후유증을 남기니까. 근데 그 후유증을 치유해야 될 정치권은 어디 가고 없고 더 오히려 선동을 하고 부추기니까 뭐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들께서 헌재 결정에 같이 좀 승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원래 민주공화국에서 공화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공화국 시민들의 비루트라는 이야기를 늘 하는데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보수도 겪어보고 진보도 겪어보고 탄핵도 겪어보고 뭐 별 역사적인 헌정사의 비극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 학습은 돼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는 해야 되고요. 어차피 어떤 정치인한테 좀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걸 벗어나서 좀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저는 뭐 대한민국의 운이 다 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참여도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세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똑똑한 국민들을 속이기가 옛날만큼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진짜 어떤 국민적인 그런 힘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건전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저는 다수 계실 거다. 그분들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또 어떤 시민의 어떤 참여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쁘게만 가겠느냐 그런 생각은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그런 국민들의 힘이 좀 결집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투표장에 가서 1번 아니면 2번밖에 안 찍는 못 찍는 물론 뭐 그 밑에 3번부터도 뭐 역대 선거 있었지만 의미 있는 그런 그게 아니라서 1번 아니면 2번 이 양자택일의 이런 거를 바꿔줘야 그런 시민들의 어떤 힘 같은 게 더 좀 살아나는 거거든요. 제발 좀 지금은 너무 막 정치고 나라고 너무 이렇게 막 다운이 돼가 있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뭐든지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헌법 개정이든 선거제 개편이든 그런 것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그냥 지금 조기 대선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헌법 개정 피할 수 없어요 그 양반이. 예, 피할 수 없고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의 아주 이해관계가 탁 직결이 다 있는 거라서 반대를 하는데 그것도 누가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도 그거 못했잖아요 결국.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죠. 저는 그거 꼭 하고 싶어요.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